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하루 연기된 WTO 일반 이사회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일반 이사회가 재개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치열한 국제 여론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떤지 스위스 제네바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네,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회의장 문 앞에 서 있네요. 자, WTO 일반 이사회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WTO 일반 이사회 이틀째 일정 조금 전인 이곳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문 안에서 열리고 있는 건데요. 자, 일반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 각 나라 대표들 속속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로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묵묵부답했습니다. 일본 측 대표로는 이하라 주니치 주 제네바 대사가 참석했는데요. 이 수석 대표 로 알려진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은 우리 안건이 논의되기 직전에 이곳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3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2시간가량 휴회한 뒤 오후 회의가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변수가 없다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안에는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내일 새벽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서게 된 건데 이사회 논의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먼저 이사회가 시작됐는데 어제 다 끝마치지 못한 8번째 안건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안건은 이번 일반 이사회에 상정된 전체 17개 안건 가운데 11번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건에 앞서 3가지 안건이 더 처리돼야 하는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안건이 일반 이사회에 오르게 되면요. 먼저 이사회 의장이 발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상정을 요청한 우리나라가 먼저 발언을 하게 되고요. 이후 상대국인 일본이 주장을 펼칩니다. 일본 발언 뒤에는 관심 있는 제3국이 나서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재반박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네, 어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장외 신경전을 벌였던 양측인데 오늘 이사회에서 치열하게 본격적으로 맞붙겠죠?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대표단과 일본 대표단 이곳에서 장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또 앞선 보도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이사회장 내부 자리가 일본과 우리나라 서로 맞붙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저 회의장 안에서는 상당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나라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어제 이사회가 끝난 뒤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다며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어제 일본 대표단에선 이하라 주니치 주 제네바 일본 대사가 자리했는데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호련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마가미 국장은 취재진에게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강조를 했는데요. 두 나라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오늘 일반 이사회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오늘 이사회가 끝난 뒤에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논의 결과에 대한 우리 측과 WTO 측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소식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자, 이렇게 제네바에선 WTO 일반 이사회가 열리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정부가 일본의 수출 우대국 명단,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철회 요구 의견서를 일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음 달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견 수렴 마지막 날,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일본의 행태는 한일 경제협력은 물론 동북아 안보를 흔드는 조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일본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 반박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재래식 무기 통제제도
캐치홀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있는데 한국만 문제 삼는 건 차별적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계기로 정보를 교류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제의한 유엔 안보리와 국제기구 공동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WTO 등 국제 규범에 어긋나고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일본의 근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 중순이나 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 품목이 857개까지로 늘어 우리 기업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기업들이 입을 타격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정부가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와 만나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 등을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김회정 차관보 등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무디스, S&P, 피치 아시아 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해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에 큰 변수로 떠오른 일본의 수출 규제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계시킨 보복 조치로 국제 무역 질서에 어긋나며 주요 20개국 정신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제품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힘을 얻는 가운데 대형 마트와 택배 노동자들도 불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마트 노동자 9천여 명이 소속이 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들에게 일본 제품을 안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서 일하는 노조원들은 중소마트와 편의점에 이어서 대형마트도 일본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 노조도 서울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니클로 제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590여 개 진보시민단체가 오늘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보복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굴욕적인 한일 관계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와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10억 엔의 반환 등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사이트에 나오는 지도 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그러니까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축한 것이 유감이라면서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린 성화 봉송 경로와 일정이 적힌 지도입니다. 시마네현 오키제도 북쪽을 보면 지명은 없지만 독도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점이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마치 일본 영토인 것처럼 나와 있다며 이달 중순 주한 일본 대사관에 항의했습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때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는 일본 측 항의를 수용해 한반도기에 독도를 지웠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항의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을 우리 정부가 일축한 게 유감이라며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또 올림픽 지도 하단에 시마네현 정부 사이트를 링크해놓고 들어가 영문을 누르면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러시아 공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이라면서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어제 오후 러시아 차성 무관이 우리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어제 중국과의 연합 비행 훈련이 예정돼 있었고 최초 계획 경로대로였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도를 갖고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믿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러시아 공군 간의 회의체 등 긴급 협력 체계가 발전되길 바란다고 러시아 측이 설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러시아 측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러시아 무관과 협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군은 기기 오작동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 영공 침범에 대한 러시아의 분명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제 합동참모본부로 초치된 러시아 무관은 정상적인 비행 경로를 밟았다면 침범할 이유가 없다며 오작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기 오작동이라는 언급이 러시아 무관 개인 차원의 의견인지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청와대와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도 찾았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 외교안보 수장들과 다양한 한미 안보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볼턴 보좌관 오늘 하루 동안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까지 들렀는데 곧 돌아간다고요?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전 국방부와 청와대를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외교부도 들렀습니다. 한일 간 무역 갈등을 해결할 제안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보자고 했고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합체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청와대 정의용 실장을 비롯해 외교안보부처 수장을 모두 만난 볼턴 보좌관은 오후 1박 2일의 짧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한일 갈등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까? 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존 볼턴 미 백악관 보좌관의 만남 이후 한일 외교 총들과 관련해서 한미일 공조와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일 간 추가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기본 인식하에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포함해서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이 볼턴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뒤 한일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북미 실무 협상과 연계할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지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렸다며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제1야당이 안보를 정쟁 삼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연결해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의 주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여야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저해한 행위라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영공 침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서는 여전히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영공의 무단 침범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한국당이 이를 두고 정쟁의 빌미로 삼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에서 국가 안보상의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우리 정부의 얼빠진 안보 정책 때문이라고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까지 쏟아내더니 중국과 러시아에는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네, 이처럼 외교 안보 상황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러시아 정부 측은 고의를 갖고 한국 영공을 침범한 거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국회 국방위원장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1시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나 대응 방안과 당시 상황 경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합참의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된 훈련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용기가 울릉도까지 침입해 내려왔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러시아 정부의 발표는 허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시각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는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는데요. 다만 언론 앞에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충분히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윤 위원장은 면담을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볼코프 대사대리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은 고의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러시아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어떠한 외부 침범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응한 우리 공군의 작전을 두고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구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어떠한 외부의 침범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 수석, 또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이나 모레 새 수석 비서관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2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식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과거 검찰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과한 첫 검찰총장인 문 총장. 현 정부와 마찰을 빚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는 퇴임 때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아내의 손을 잡고 대검찰청 문을 나섭니다. 후배들의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짧은 소회를 남긴 채 2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그게 국민들 눈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 총장은 검찰의 과거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과한 첫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 눈물로 사과했고 직권 재심 등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법률에 근거 없이 내부부 훈령을 만들고 검찰 개혁에 있어 문 총장은 직접 수사 줄이기를 강조하며 특수부를 축소했고 마약청과 조세청 도입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곤 현 정부의 방안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습니다. 겉옷을 벗어 손에 쥐고 흔들며
검찰을 흔드는 건 정치 권력이라고 한 일화가 대표적입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총장은 재임 기간 전직 대통령과 전임 대법원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등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문 총장에 이어 적폐 수사와 수사권 조정이란 과제를 맡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헝가리 여객선 참사를 계기로 국내 여객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Y가 간다 팀이 취재한 결과 안전 불감증이 여전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구명조끼가 여기저기 방치돼 있고 승객이 출입 금지 구역을 아무 제지 없이 접근하는 등 전체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리온 제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선령 제한이 강화되면서 기존 선박을 대체해 지난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엔진 볼트가 풀리면서 배기가스가 누출돼 운항 지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통은 자기들 어떤 정비를 하다가 약간 풀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발견해서 이게 정리하겠죠. 근데 여기 예고는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17년 된 선박을 띄우면서도 충분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운항 상황은 어떤지 취재진이 직접 탑승해봤습니다. 비상시 승객들이 대피해야 할 집합 장소가 테이블에 가려져 있습니다. 운항 중 출입이 금지되는 화물칸에선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차에 타 계시면 안 되는데 여기 혹시 계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상시에만 꺼내는 구명조끼를 베개로 베고 자는가 하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승객도 있습니다. 위험물 보호구 보관 장소와 기관실에 들어가도 제지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선원 10여 명이 있지만 운항 담당자들을 빼면 승무 담당자는 단 1명. 직원이 그렇게 좀 많이 없어가지고 사무장 밑에 승무원들이 좀 한 두세 명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좀 많이 미비해서. 최대 승선 인원이 841명인 배에서 승객 수백 명을 혼자 관리하는 겁니다. 항구에 닿기도 전에 승객들이 출입구로 몰려 사고가 걱정된다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아리온 제주호를 포함해 취재진이 타본 선박은 모두 4척. 그래도 나머지 3척은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었고 세월호 참사 당시 쏠림 현상으로 지적받았던 화물 고정 문제는 대체로 개선돼 있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네, 여기에다 20년 넘은 노후 소화기도 버젓이 비치돼 있었는데요. 직접 취재한 한동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 보니까 구명조끼를 이렇게 베고 있던 것도 눈에 띄었고 저는 이 부분도 참 놀랐습니다. 20세기 때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1990년대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척의 이제 여객선을 타봤는데 그 중에서 저희 한 척은 1995년식 소화기가 이게 비치가 돼 있었고요. 나머지 한 척은 1996년 소화기가 이게 있었습니다. 이런 소화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년 이상,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되는 여객선을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39척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운항을 현재 하고 있는 게 35척이었습니다. 이 그 중에서 포말 소화기를 비치한 선박이 23척으로 과반수였습니다. 하지만 운항관리 규정이나 선사 홈페이지 어디에도 소화기 제조 연도를 고지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내가 탄 배가 낡은 소화기가 있는지 아니면 새 소화기가 있는지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봐서 육안으로서도 차이가 없나요? 오래된 것과 오래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10년이 지난 소화기도 겉으로는 말끔한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20년이 지나가면은 그래도 외관에서 좀 먼지나 아니면 틈 같은 게 좀 보였습니다. 네. 보통은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제조한 지 10년이 지나면 못 쓰도록 법으로 막아놨는데 포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혹시나 싶어갖고 이게 법도 찾아보고 주무부처에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포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과 양 그리고 방사 시간과 거리만 해수부 고시에만 규정이 돼 있고요. 사용 기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검사기관에서는 포말 소화기를 매년 검사하고 내부 약제를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취재진이 20년 넘은 포말 소화기 제조사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그 설명서인데 수명이 8년이 넘는 소화기 사용을 삼가할 것이라고 이게 적혀 있었고요. 전문가도 포말 소화기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소방 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죠, 당연히. 아마 차츰 이러한 소화기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용품들이 내용 연수를 통해서 이제 관리가 돼야 돼요. 네, 문제가 있다라는 전문가 얘기가 있었고 이제 포말 소화기라는 게 이제 약재가 화합해서 생기는 거품으로 이제 불을 화학 끄는 거품 소화기라고 네, 생각하시면 화학 될 것 같습니다. 거품 소화기. 자, 그런데 일단 아까 뭐 90년대 뭐 그런 소화기가 있었다고 23년 된 오래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오래되면 그만큼 용기가 낡아지는 건데요. 용기가 낡아지면은 용기에 틈이 생길 수 있고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안에 있던 이제 소화 약재들이 밖에 있는 이물질과 혼합을 해서 이게 폭발 가능성이 작지만 이제 커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8년까지만 써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포말 소화기가 폭발한 적도 있었거든요. 2004년에 그 국적선이 있었는데 화물선에서 이 포말 소화기가 폭발을 해서 대학생 실습 항해사가 있었는데 얼굴을 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경우에서는 소화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포말 소화기도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그 여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네. 정확히 뭐 소화기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의 어떤 크기에 비하면 좀 그런 비용을 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외에도 구명 뗏목을 선착장에 놓고 가는 배도 있어갖고 또 제보가 들어왔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말 그대로 그런 제보가 와갔고요. 저희가 부산으로 이제 1박 2일 출장을 가서 이제 봤는데요. 네. 실제로 선착장에 구명 뗏목이 이렇게 있고 배에는 구명 뗏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타봤더니 구명 뗏목을 어디서 타면 되는지 그리고 사용법, 뭐 개수 다 적혀 있는데 실제로 구명 뗏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문제가 있겠다 싶어갖고 알아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항해구역을 바꾸면서 옛날에는 좀 먼 바다를 가는 거라서 구명 뗏목이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가까운 바다만 가기 때문에 네. 구명 뗏목이 필요 없는 배로 해서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앞서 그 홍상욱 기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나마도 화물 고정 문제는 대체로 개선이 되어 있었다. 우리 Y가 간다가 취재해본 결과 이렇게 좀 하나씩 지적을 해서 고쳐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이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엔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나며 흐트러졌던 장마전선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중서부 지방에 시작된 장맛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겠고 밤이 되면 집중호우로 쏟아지는 야행성 장맛비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시간당 50에서 7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며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이 되면 상하층 간 온도차가 커지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까지 중서부 지방에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등 비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남부지방은 토요일까지,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내린 뒤 그치면서 올여름 장마는 끝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어제 경북 청도군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82살 여성으로 어제 저녁 6시쯤 텃밭에서 발견됐는데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었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어제 청도 지역의 날씨는 37도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개 6월 말에서 7월 초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올해는 늦은 편이지만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장마 속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요즘부터 8월 초까지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길고양이와는 달리 이 들고양이의 경우는 새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어서 유해동물 취급을 받는데요.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중성화 방식을 도입을 하고 또 들고양이 목에 새 보호용 목도리도 씌우기로 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양이는 주택가에 살면 길고양이, 야생에 살면 들고양이로 불립니다. 길고양이가 들고양이가 될 수도 있지만 사는 장소에 따라 대접은 완전 딴판입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아 죽이거나 학대하면 처벌을 받지만 들고양이는 애물단지 신세입니다. 새와 다람쥐 등 작은 동물을 마구잡이로 사냥해 생태계를 교란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그래서 국립공원 등에 사는 들고양이의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해 중성화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이 생태계 내에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번식률을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TNR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개체군 통제 효과를 갖는다라고 해외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 들고양이 324마리를 수술해 중성화했습니다. 새 등 작은 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 보호 목도리도 도입됩니다. 고양이 목에 화려한 색깔의 목도리를 씌워 새가 미리 알아채고 달아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천으로 생겼는데 고양이가 싫으면은 목을 이렇게 딱 탈취하면은 벗어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으면은 벗어 던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쥐는 색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도리를 씌워도 들고양이의 쥐 사냥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자료는 없지만 호주의 경우 들고양이 한 마리가 1년에 야생동물 700마리가량을 죽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들고양이는 작은 동물의 매우 위협적인 포식자인 만큼 먹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네, 산업화를 거치며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생태 관광 자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인데 김인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태화강 둔치 국가정원 지정을 축하하는 헌정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노력이 보태지면서 재수 끝에 얻은 결실이라 기쁨이 배가 됐습니다.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의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태와 대나무숲, 무궁화와 계절 등 6가지 주제에 따라 크고 작은 정원 29개가 조성됩니다. 사계절 꽃단지가 만들어지는 둔치를 더욱 풍성하고 체계적으로 정돈하고 약점인 하천부지의 침수 대응책도 마련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10년 동안 정성을 쏟아 생태의 강 기적을 이어가고 관광 휴양지로 울산의 품격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울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원도심 상권 부활은 물론 도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태화강 국가정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대중교통과 주차장, 숙박 등 관광지가 갖춰야 할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트램과 산과 바다를 연계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도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이 이런 고민을 거쳐 한 해 500만 명이 찾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매년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고 5,800개의 일자리까지 생길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런 과제를 잘 풀어야만 울산이 기대하는 국가정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을 썼다고 하는데 검증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적발한 아파트 불법 청약 브로커는 4명. 이들에게 돈을 받고 청약 통장을 넘긴 뒤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는 171명이나 됩니다. 브로커들이 아파트 불법 청약에 주로 활용한 수법은 가짜 임신 진단서,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신혼부부나 임산부에게 돈을 주고 청약 통장을 매수한 뒤 허위 임신 진단서를 만들어 아파트를 당첨받은 겁니다. 이들은 이를 팔아 억대의 프리미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채팅창에 산모나 임산부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찾아보면은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을 주고 청약 통장을 매수한 뒤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 진단서를 만들어 당첨돼 프리미엄을 챙긴 브로커도 적발됐습니다. 임신 진단서 위조 외에 위장 결혼으로 당첨된 후 이혼하거나 임신 중 당첨된 후 낙태, 대리 산모를 통한 임신 진단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조건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당첨자 가운데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2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고의 낙태가 의심되거나 출산일이 다가오지 않은 147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 공급 대상자를 이용한 불법 청약에 대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한 사람 가운데 브로커 등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당첨자 등은 보강 수사를 벌여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요즘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이 최대 화두인 가운데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대형 폐기물을 배출해주는 서비스부터 또 해상 기름 오염 제거 로봇까지 청년 창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형 가구나 가전제품 폐기를 도와주는 국내 최초의 모바일 앱입니다. 전국 11개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이 청년 창업 아이템은 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부착하는 예산 낭비와 번거로움이 없어서 이미 이용 횟수가 1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해상에서의 기름 오염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해 시험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발명 제품을 바다에서 실제로 작동해 보기엔 아직 제약이 많습니다. 항만들이 다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허락 맡고 항만공사에 들려서 뭐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파라핀을 이용한 캔들과는 달리 유해 성분과 연기가 전혀 없는 액상 향초는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소래포구의 바닷속 풍경을 담은 젤리 형태의 향초도 창업 아이템입니다. 개소한 지 100일째를 맞은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젊은 사장님들은 아이디어 제품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포함해 여러 작업 환경을 공유합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것이 창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액세서리 제품에서부터 손수 그림 민화까지 다양함이 공존하는 청년 지원 사업은 그 구호도 청년이여 열정으로 창업하라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5차례에 걸쳐 여배우 9명을 추행하고 연기 연습을 빌미로 성추행을 저질러 피해 여성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송인 이상민 측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반박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상민이 앞서 건설사와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 모델로 활동했고 계약 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이상민은 당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해 오히려 피해를 봤다며 이는 계약서와 기타 자료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고수인 A씨 측은 이상민이 최근 많은 채무를 변제했다는 소식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13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운전자에게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왔지만 다행히 경찰과 119 구조대의 침착한 대처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쯤 광주 대구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운전자에게 공황장애가 발생해 운전하지 못하겠다는 신고가 고속도로 순찰대에 접수됐습니다.
이 차량에는 40대 남성 운전자와 일가족 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운전자에게 일단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도록 침착하게 유도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 선두타자 초구 홈런으로 시즌 17호포를 장식했습니다. 추신수는 시애틀 원정 경기에서 1번 타자로 나와 1회 첫 타석에서 좌중간 솔로 홈런을 뽑으면서 5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습니다. 시즌 6번째 선두타자 홈런으로 이 부문 메이저리그 공동 1위입니다. 네, 마트 노동자는 일본 제품 안내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고 가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이 노동자들로까지 움직이게 했습니다. 전국을 누비는 택배 노동자들도 배송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동참을 했는데 일제시대였다면 자신들이 강제징용 대상자가 됐을 거라며 국민적인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오래 가지 않을 거라던 이 회사 임원의 말은 역시나 실언이었나 봅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퇴근길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한 빗줄기 정도지만 밤부터는 본격적인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밤사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중서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50에서 7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중서부 지역에는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와 영동 지방에는 5에서 70mm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장맛비는 남부 지방은 토요일까지, 중부 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장마가 끝난 뒤 다음 주부터는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